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며칠 이분 빼면 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분 특집으로 한번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마느냐.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동훈 특집으로 좀 꾸며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어제 연석회의가 열렸잖아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어제 이 자리에서 뭐 결정은 내려지지는 않았고 아무튼 이제 분위기가 어땠느냐. 한동훈 대세론이 그러니까 형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궁금한데 우리 출입 기자는 어떻게 지금 취재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상됐던 것처럼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이제 33분이 하셨는데 다수는 한동훈 장관 쪽에 손을 들어줬다. 한동훈 비대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이 우세인 건 맞는데 압도적이진 못했다. 왜냐하면 사실 주말 동안에 정말 여러 건의 단독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소위 익명의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가지고 한동훈으로 가기로 사실상 결정을 했다. 한동훈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다 완전히 세팅해놓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랬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일부 반발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비율로 이제 보면은 뭐 장례찬 최고위원은 뭐 8대2라고 했는데 또 뭐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또 그 정도는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겨레 취재한 거 보니까 한 2대1 정도 비율로 이렇게 추산을 하던데 2대1? 네, 2대1 정도. 그래서 보면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체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라는 쪽에 좀 힘을 실어줬고 일부 현역 의원들이 뭐 한동훈 불가론까지는 아니지만 한동훈 카드를 지금 쓰는 것보다는 좀 아꼈다가 나중에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우려를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압도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그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라면 15일부터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여권 핵심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을 띄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실 통과되길 바랬던 것들이 컸던 것 같은데요. 15일 의총에서?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스케줄상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날 결정적인 발언이 제가 알기로는 김웅 의원의 김주의 발언이었거든요. 싸가지 없다. 네, 지금 장례찬 최고위원이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반응할 정도로 아주 격한 맞아요. 반응이 나올 정도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소위 이제 작전을 짜고 들어온다고 하나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를 띄우려고 하는 쪽 입장에서는 너무나 센 스크래치를 내버린 것이죠. 지금 이제 불을 질렀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내가 추대해주는 꼼까마를 태워주는 모습이 아니면 안 간다라는 식의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15일에 한 차례 일정 부분 계획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고 그래서 다시금 더 큰 모임으로서의 연석회의에서 원내당협위원장까지 같이 하는 모양새를 내려고 했는데 그조차도 사실 지금 제대로 매조지어지지 못했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대2냐 2대1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외로 세다. 그래서 반발력이 그 예상외로 세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벌써 스크래치가 났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윤재호 원내대표가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추후 절차를 더 거치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그 추후 절차가 뭔데요?라고 물어보자.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 공개적인 것도 있고 비공개적인 것도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상 어제 좀 맺어지려고 했던 거가 매듭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다시 전체 좀 압도적인 판 모두가 한동훈 장관을 원하는 추대하는 판을 깔기 위해서 새롭게 스케치가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꽃가마는 물 건너갔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측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동아일보가 보도한 게 네. 이렇게 되면 당으로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비대위원장만이 아니라 선대위원장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조차도 지금 안 하겠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그럼 용산 픽은 한동훈이 맞느냐? 이것도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두 분은? 사실은 소문이 많이 돌았던 게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 당협 몇몇 그 위원장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한동훈으로 좀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했다는 설이 돌았었는데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펄쩍 뛰었다면서. 네,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뭐 그거는 이제 뭐 그 말은 저는 뭐 신뢰를 합니다. 뭐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모양새라든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식의 오더가 이철규가 아니었다고 하면 없었을까?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여기저기 물어본 바로는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식의 권유가 다음에 이제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좀 불분명하긴 한데 어쨌든 한동훈으로 만들고 싶은 그림, 그러니까 이렇게 좀 판을 깔려고 했던 시도들이 주말 사이에 꽤 있었다. 요건 분명해 보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였겠 거냐 음흠. 아니면 이분들도 그 위에 이 중간 관리자들이 위에 용산의 오더를 받고 대리로 전달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갈리는 예, 건데 예. 근데 이제 용산픽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김기현 대표의 이제 친윤 초선들이 막 옹위를 했다가 이게 아니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좀 다른 산으로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다들 좀 불안한 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산픽이 맞냐 한동훈에. 아니면은 한동훈이 용산피라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일말의 불신들 전례를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김문지 기자는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 분위기는 이제 한동훈 장관 일인가 같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한동훈 장관이 소위 말하는 아바타 김주애다라는 식의 비토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장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수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네, 보도들이거든요. 그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마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용산픽 의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수직적 당정 관계의 타파가 핵심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이제 윤심을 찾는 게 참 민망한 상황이긴 한데 여튼 그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명확한 오더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일각에서는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도 이제 굉장히 통합할 수 있는 인사로서 역할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일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빌었다라고 하는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먼저 어떤 정치력이 중요하다면서 김한길 위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이 김한길 카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원들은 사인을 오독한 겁니까? 아니면 소신인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산의 신탁을 오독을 한 건지 중간에 이제 이 신탁을 해석해줄 사람들이 지금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니면 진짜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동훈 픽에 대한 것도 그렇고 김한길 픽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용산 입장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뭐 한동훈 장관이 오면은 뭐 수직적 당정 관계가 뭐 어떻게 되고 뭐 김한길이 오면 또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비슷한 카드이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간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에서 먼저 한동훈 장관을 좀 내려달라고 용산에 요청을 했고 용산이 그런 분위기를 너네가 만들어주면은 한번 개각도 고려를 해볼게 이런 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위원장과 관련된 것도 이게 불분명하니까 혹시나 우리가 용산의 뜻을 잘못 이해한 거면 어떡하지? 혹시 용산은 내심 김한길을 더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일말의 불안감이 또 의원들 사이에서 있는 거죠. 혹시나 이번에 우리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몇 의원들은 또 워낙 이제 어쨌든 대통령과 핵심 측근이라고 하니까 김한길 위원장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거겠죠. 결국 핵심은 공천이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뽑게 되고 그런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된 것들 최종 추인하는 역할을 비대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천과 관련돼 있는 일정 부분 개인적인 계산 혹은 견해도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확실한 건 대통령이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게요. 만약에 이제 한동훈이 비대위원 장관으로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면 김한길 위원장이 그 다음 스텝으로 뭐 공관위를 맡든 선대위로 오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지금 김한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그 다음에 공관위나 선대위로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돌려막기 회전문이다. 누가 먼저냐 뭐 이게 거의 조삼모사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치고 지금부터는 긁지 않은 복권으로 비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긁었습니다. 꽝에 나오는 겁니까? 1등에 나오는 겁니까? 근데 복권 자체가 원래 1등이 나올 확률이 아주 낮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했던 비유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량주라고 할 수 있죠. 여의도에서는 왜냐하면 열어보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게다가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바가 뭐라고 할까요? 그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검사와 피의자라는 그 국면을 만들 수 있다. 이재명 대. 예, 그렇죠. 민주당. 왜냐하면 지금 오늘 새벽이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구속이 됐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히려 꽃놀이패를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아까 유상범 의원한테 충분히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처럼 역으로 민주당에서는 그런 검사공화국이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할 수도 있는 지점들이 아주 크죠. 그래서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1등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일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빚이 많은데 이거를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가지고 갚을 게 좀 어려우니까 네. 로또 1등이 터져야 이 빚을 한 방에 청산을 할 수가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 방으로 뒤집어 보겠다 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등이 될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리고 원래 복권이 1등만 있는 게 아니라 2등부터 한 5등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5등 5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한 방으로 뒤집어야지라는 기대감 자체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감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지금 압도적인 판을 자꾸 위에서 만들고 싶어 해도 안 만들어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이번 비대위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비대위가 뭐 이렇게 정권형 비대위냐 뭐 엄청나게 뭐 김종인 때처럼 막 많은 걸 휘두를 수 있는 비대위냐 아니라는 평가가 대체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금방 공관위도 뜰 거고 할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원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관리형으로 비대위가 가게 되면은 정치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의 첫 스타트로 임팩트는 주면서 부담은 덜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겠네 또 이런 논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면은 세우고 이미지는 챙겨가면서 실질적인 부담은 그 후순위 다음에 올 타자들이 좀 나눠서 부담하는 식으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구성도 사실은 다들 알고 있는 거죠. 한동훈 1등 가능성이 작다. 사실은 비대위원장 자리도 중요하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국민의힘 계열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은 흑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좀 거명되는 인물이 좀 있습니까? 아 공관위원장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한길 위원장이나 아니면 이제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뭐 고사하고 있다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 그 이름이 그 이름인 거죠. 이 사람은 누구 쓰지 먼저 쓰고 하니까 그 회전문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거명되었던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거명되었던 한동훈, 원희룡, 김한길, 인요한, 뭐 김병준 요 정도 라인업에서 벗어나는 인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는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사실상 인지도 없이 그냥 용산의 하명을 그대로 수행할 만한 충실한 사람이 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당내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이제 검사 출신들의 이름도 공관위원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당대표 그리고 이제 공관위원장, 대통령 이렇게 이제 세 명 삼각체제가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부담감에 대한 것들도 국민의힘 인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 네. 변화가 한동훈급이 아니면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인데 네. 결국은 지금 당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 자원, 뭐 어제 보석이라는 비유까지 나왔던데요. 이 보석 아껴 썼다 뭐하냐, 빨리 지금 내놔야 된다. 뭐 혹은 지금 임진왜란인데 강감찬 장군 지금 데리고 빨리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뭐 아마 요새 고려 거란 전쟁이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비유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을 생각하지 말자. 오늘 뭘 막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들과 이해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에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니지만 실무를 주도했던 그때 그 사무총장 이병호 사무총장인가요? 이름이 약간 헷갈리는데. 이명박 정부 때. 예, 이명박 정부 때 그분이 악역을 자처했다가 사실상 정치 생명이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던 걸로 그때 제가 소위 말한 친박 학살의 주인공으로 꼽혔었죠. 박근혜 정부 때는 이한구 공관위원장께서 참으로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 뒤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이런 흑역사가 있는데 이걸 자임하고 나설 사람이 있겠느냐, 그죠?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한구 공관위원장이나 그 사무총장은 공통점이 뭐냐면 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되게 잘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거명되는 사람들도 다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오면 이 칼놀림이 오히려 더 무딜 수가 있다. 그러면 더 큰 사단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용산에서 공천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결국은 그 문제죠. 예, 그 반발인 것이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됐을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김기현 대표한테 수차례 기자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공천 안 하냐. 5, 60만 내려온다고 한다. 심지어 숫자가 점점 늘어서 나중에 80명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자기는 이제 절대 안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김기현 대표조차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당의 공천 상황을 바라보는 현역 의원들이 어떤 심정일까?
상황일까? 네. 사실 어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반대 이야기를 나오기도 했었지만요.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내심 그 이야기들을 참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된다면서 선대위원장으로 돌리는 게 어떠냐라는 주장에는 사실은 공천 문제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게 네.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공천에서 외부 힘이 작동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라는 취지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찌 본다면 비대위원장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사실은 지금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아마 곧 그 국면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게.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되면 바로 넘어야 되는 게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산. 이걸 어떻게 넘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잘 넘을 수 있을까요? 한번 전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뭐 누가 오든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가장 이 부분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뭐 경향신문의 그 다른 주제 칼럼에 본인 이름 한 줄 나온 거 가지고 법무부에서 막 반박 막 성명 내고 막 입장문 낼 정도로 되게 민감하신 분인 거죠. 이슈와 이 본인 언급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생활동반자법 관련된 네네네네. 외국인 그거죠. 학자 칼럼.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막 논평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그걸 다 하시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보도가 잘 모르겠다라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본인도 한동훈 장관의 이제 최대의 리스크가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너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 문제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법무부에 있고 서초에 있는 기자들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지만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하는 순간부터 여의도의 기자들 그리고 야권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과연 김건희 특검법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받아도 문제고 안 받아도 문제다. 지금 그 말씀은 국민의힘 출입 기자로서의 자기 다짐입니까? 한동훈 장관한테요? 네. 그럼 뭐 아주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아마 한동훈 내가 이렇게 비대위원장 질문하겠노라 이런 자기 다짐이 근데 있습니까? 저 안 그래도 가끔 가서 이렇게 백볼 할 때 질문하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주 안 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저도 얼마나 노다집니까? 뉴스거리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꼭 가야죠. 노다집니까? 네, 그럼요. 질문할 게 너무 많죠. 네. 근데 이제 네, 뭐 물론 바람일 수 있는데요. 어제 이제 한동훈 카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당연히 이제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한동훈 카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번 비대위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총선 이후까지도 지속 가능하게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그렇죠. 굴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용산과 약속 대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적절하게 특별감찰관 설치를 하자고 이야기한다든지 보수 언론이 부르짖고 있는 한동안 김건희 여사의 자매인가 같은 이슈를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하면서 한동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결국은 그거는 한동훈 장관의 바람인 것이고요. 네. 과연 용산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과연 될 수 있을까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바로 있습니다. 그 지점인데 지금 그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그냥 마구잡이로 거부권 행사하자고 그러니까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뭔가 어떤 대안적 측면을 마련을 해서 절충안을 같이 제시하는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그 공개활동 금지 이 정도는 이제 그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은지 기자는 그게 용산에서 수용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포인트는 국민 여론이 그 정도면 됐다고 평가하겠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우리가 정말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역 없이 대통령이 영부인과 관련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애매한 타협점들이 과연 그만한 회신과 혁신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결국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예전에도 쓴 표현입니다만 가불기다. 가도 불능 기술이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다라는 거고 뭐라고요?
가불기요, 가불기. 가불기? 네, 그때도 가드 굉장히 불는 놀라셨었는데 이 표현 듣고. 그러니까 그 어제 김재섭 당협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장관 카드를 비대위원장으로 쓰게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무슨 발언을 하든 이해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 이제 그 또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소위 밭글이라고 하죠. 이것 중에 재밌었던 거가 한동훈 장관이 황태자의 이제 반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또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네. 특검 받아라. 네, 이렇게 네. 이제 요구하고 났을 수도 있다. 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자기 정치를 시작하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게 된다면 이것도 파급력이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가 용산과 일체감을 바라는 분들도 당연히 한동훈 장관을 원하고 일각에서는 정반대로 그래도 대통령하고 맞서겠다고 하면 맞설 수 있는 건 또 한동훈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난 지금 정반대의 니즈가 겹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이제 비윤계 쪽에서 내세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정반대의 그 욕구들이 겹치고 있다. 근데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전격적으로 특검 받아야 됩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쉽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용산이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이야기 플러스 그 정도 수준 가지고 국민 여론 설득 안 될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진행자의 지적이셨는데 이제 물론 눈 가리고 아웅이 맞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급한 건 보수 유권자부터 달래는 그거죠.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거기 안에서도 지금 이게 단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중도로 뻗쳐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좀 먼 이야기고요. 내부 단속하는 용으로도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한동훈 카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보수 TK 안에서도 굉장히 그 동요가 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급한 건 보수 달래기란 차원에서도 이제 한동훈 장관이 특검법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바람인 건데요. 사실 저는 그것도 용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 근데 이 반전 카드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상과 전혀 다르게 한동훈 장관이 특검 받아야 된다고 치고 나가서 관철을 시켰다고 쳐요. 그래서 그게 총선 승리의 보증수표였음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탄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특검이 발동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특검이 발동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게 총선의 악재가 돼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그러면 그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반전 카드와 자신의 어떤 뭐냐면 그 차기로 가기 위한 어떤 그 뒤집도되는 탄력 카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 카드라고 하는 것에는 성결 문제 전제의 오류가 깔려 있다. 그죠? 뭐냐면 먼저 풀어야 되는 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총선 승리를 보증할 수 있느냐. 이게 검증사항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전제해놓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거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게 김건희 특검법을 안 받았을 때 우리가 겪게 될 그 바람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도 또 특검법을 받고 나면 총선 때까지 계속 뉴스들이 그러니까.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도배가 될 텐데 이게 무조건 여권의 악재인데.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불기. 가불기라는 거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피해를 보는데 이제 미세하게 들여다봐가지고 어떤 게 피해를 덜 받을 것인가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네. 계산기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네. 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총선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차기 권력으로 이 권력이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쥐고 있는 유일한 그립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공천권 행사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따르고 일사불란하게 지금처럼 눈치 볼까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차기 권력한테 줄 서는 모습 사실 지금도 이미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윤 대통령이 과연 이 특검법에 대해서 그 당의 이해관계와 본인의 이해관계를 일치한다고 생각할까? 그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특검법을 받을 여지가 그 만약에 그 만들어내려면 어디에 있었느냐면 특검 추천 권한을 조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픽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만약에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그 법안에 있었다라면 제가 볼 때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특검법은 그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특검을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렇죠. 그것이 본인한테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 지나가고 나면 소위 말하는 쌍특검이라고 해서 50억 클럽 특검법만이 아니라요. 지금 최상병 특검법까지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내년 총선 이후에 올라갈 계획인데 12구 참사 특별법도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막지 않으면 끝없다라는 두려움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건데 1인칭 한동훈 주인공 시점에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면 내가 장렬하게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말 그대로 원포인트 릴리프로 역할을 다한 다음에 퇴장하겠노라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디딤돌 삼아서 차기까지 내가 획득하겠다라는 거대한 부푼 꿈을 안고 지금 제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대하고 실현이 될 수 있는 시험대라는 걸 본인이 모를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잘 알겠죠. 여차하면 낭떠러지다. 할 거 아닙니까? 모른다면 그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도 자신을 글자는 복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시기를? 뭐 한동훈 장관께서 자기 객관화가 얼마나 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뭐 이제 책을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이제 또 특히나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꽤 높은 순위에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저희를 빼주세요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이분은 분명하게 정치적 욕심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비대위원장을 만든 게 독이 든 성배인 걸 알면서도 내가 이걸 해낸다면은 단숨에 아주 유력한 다음 대권으로 간다라는 확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승리로 간다면요. 그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을 거를 분명히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계산이 안 섰다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가 궁금해요. 그 근거를 이제 저희는 모르지만 본인은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가요?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조선 제일검으로서 실력을 보여준 적이 없지만 뭐 모르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 칼을 뽑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도 이제 지금 김혜령 대변인이 이제 기자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냐고 물어봤다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아마 기자들도 지금 기자들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 자신감의 근거를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전지적 검사 아까 이제 전지적 한동훈 시점에서 생각해 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목격했던 검사 출신 정치인, 특히나 바로 여의도나 혹은 이제 정치권으로 오게 된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보면 검사는 이제 다양한 수사를 해봤고 그 수사의 경험들이 본인에게 굉장히 삶의 자원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킬러 문항 관련해서도 본인이 굉장히 네.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한 건 아니고 박대출 이제 맞아요. 당시 정책위 의장이 했었는데 사실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이 특히 정치인에 대한 수사들을 정말 많이 했고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이 굉장히 그래서 여의도도 잘 알고 지난 1년 동안 여의도 정치인과 잘 싸우면서 내가 정무적으로 일정 부분 반응도 이끌어내고 여기까지 16%까지 올라왔다. 이 숫자를 말해도 되나요? 여의도 정치인을 만만하게 본다. 여의도가 그러니까 그 발언의 핵심이 그거죠. 나는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고 5천만 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본인이 쓰는 말이 서초동 사투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검사적인 사고 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안 되는 직군이 딱 검사하고 기자 딱 두 직군입니다. 기자들도 정치부 출입 오래 하다 보면은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 계셔. 내가 저 사람보다 정치를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넘어간 정치인 중에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자 출신 중에서 해봤을 때 역대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검사 출신들도 비슷한 사고를 겪는다. 내가 정치인 수사 많이 해봤으니까 쟤보단 정치 잘하겠지? 그러고 정치에 딱 큰 코 다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고 전지적 시점에서 한번 상상해본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가 말씀하신 그 16%는 제 기억으로는 한국갤럽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기 지도자 조사한 결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또 사실 이런 게 있죠. 그 정치적 야망을 갖는 사람에게 가장 악몽 같은 상황은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법무장관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으면 잊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또 이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 출마도 있고 선대위원장이라고 한 다른 자리 제안도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비대위원장은 갑자기 튀어든 이제 상황 변경에 따른 생각지 못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바로 그 점에서 예.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희망이냐 아니면 오더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점에서. 예, 뭐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은 별의 순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불펜에서 충분히 몸을 풀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은 대체로 불을 지르죠. 막기보다는. 네. 근데 그래요? 뭐 이제 한동훈 장관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워낙 여의도 정치가 전에 없던 초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전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정치도 드림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한동훈 특집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